네, 안녕하세요. 책풀톡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서문화재단 씨앗에서 모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민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풀톡 컨퍼런스는 도서관 속에 작업실을 만들어가면서 어린이들의 삶에 책과 함께 도구와 재료를 지어주자. 그래서 풀과 톱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2회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굉장히 소중한 연사분들을 모시고 시작하게 되었고요. 작업실이 있는 도서관이라는 그 상을 공유드리고 같이 상상해보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총 4개 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세션인 아동문화평론가 김진 선생님과 그리고 백희나 작가님의 토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 점심시간 이후에는 모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세션마다 저희가 의미 있는 댓글과 질문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각 세션마다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이 책이죠. 올해 초 저희 재단에서 번역 출간하게 된 책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공간을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요. 질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세션의 제목은 책 나와라 뚝딱, 이야기 나와라 뚝딱입니다. 왜 저희가 뚝딱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세션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백희나 작가님을 특히 모시고 작가님의 작업 세계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첫 세션의 모더레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김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고요. 선생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어린이의 만들기와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공유해주신 이후에 백희나 작가님 모시고 대화를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문학 평론가이고 그림책을 연구하는 김지은입니다. 오늘 2023년 도서관과 작업실 컨퍼런스 책풀톱의 첫 번째 세션인 책 나와라 뚝딱, 이야기 나와라 뚝딱, 책과 만들기와 이야기라는 세션에 시작하는 발표를 맡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 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모야 작업실에 앉아 있는데요.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도구들을 어린이들이 만지고 또 그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실제로 어떤 사물로 만들기도 하고 책으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제가 앉아 있는 곳에 천장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햇빛이 다 투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유리 천장이어서 지금 이곳에 내려오는 빛은 자연광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광이 내리는 책상에 앉아서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나만의 작업실이 이곳에 실현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백희나 작가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컨퍼런스에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제안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된 그 계기는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생각나는 한 분이 바로 백희나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딱 들어왔는데 이것은 뭔가 백희나 선생님이 너무 좋아할 만한 장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큰 영감을 주는 우리 작가가 백희나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직접 모시기 전에 제가 어린이에게 작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려고요. 저희 이 컨퍼런스의 오전 세션에 제목을 지어주신 분도 백희나 작가님인데요. 제가 작가님하고 컨퍼런스 이제 어떤 내용 진행할지 사전에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한 2, 3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 제목을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을 했더니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책 나와라 뚝딱, 이야기 나와라 뚝딱으로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뚝딱 나온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좀 이렇게 무슨 약간 학회 제목 같은 좀 복잡한 이런 제목들 속에서 이 제목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몸을 막 비비틀고 있었는데 단번에 바로 이것이 오늘의 제목으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근사한 제목을 주실 수 있었던 것도 일종의 만들기를 끊임없이 일상에서 하는 작가, 예술가의 순발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만들기를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어서 상대적으로 그 순발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에게 과연 작업이란 무엇이고 그 작업이 왜 그 어린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더 즉각적이면서 입체적인 방식으로 꺼내놓게 만드는지, 그 손으로 작업한다는 것이 어떻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연결되는지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가 자라나는 데는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는 예전에 어렸을 때 부드럽고 따뜻한 누군가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할머니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무릎에다가 이렇게 막내를 눕혀놓고 이야기를 들려준 적도 있거든요. 막내 동생하고 터울이 길어서 그러니까 어떤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저희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인형을 많이 가지고 노는데 이렇게 인형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적도 있어요. 그럼 인형이 잘 들어주고 같이 옆에서 울어주고 잠들고 이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어린이가 자라나는 데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제 그 이야기의 크기는 몇 제곱미터일까? 이걸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던져봤어요. 지금 냅킨 그림이 옆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아마 좋은 질문을 주신 분 중에 한 분께 이 책을 선물해 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세계의 공간이라는 책에 보면은 816 발렌시아라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 816 발렌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오늘 발제하게 되는 것에 중요한 그 모티브를 제공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816 발렌시아는 2001년에 데이브 에거스는 그림책 작가죠. 데이브 에거스와 그의 동창이었던 학교 동창인 바브 버슈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션 디스트릭트의 건물 하나를 이렇게 빌렸대요. 건물 하나가 아니라 건물에 있는 가게죠. 작은 가게를 빌렸는데 두 사람은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 센터 같은 걸 운영하려고 했대요. 이제 자기 출판사를 잡게 되고 거기에서 동네 아이들하고 글쓰기 교습하는 그 쓰기 교실을 열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하는 곳을 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소매 상업지역이니까 물건을 팔면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해적상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어린이들이 뭔가 상상 속에서 꿈꿔왔던 물건을 판매하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도 하고 이야기도 쓰는 그런 장소를 구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816 발렌시아의 시작이에요. 그때 데이브 에거스는 이 해적상점을 어떻게 설계할까 생각하다가 냅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냅킨을 펼쳐놓고 거기다가 그 장소를 스케치를 했대요. 이런 장소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케치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목공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자리를 철거한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자 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설계도를 보고 그 해적상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샹들리에도 이렇게 걸어야겠다라고 이렇게 다 그렸는데 그 샹들리에를 살 돈도 없으니까 $10 주고 이렇게 중고 샹들리에를 구해서 걸고 뭐 또 카펫은 데이브 에거스가 어렸을 때 작업했던 그 자기 집에 막 굴러다니던 카펫을 가져와서 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적상점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 816 발렌시아가 바로 이제 오늘날 세계 곳곳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어린이들의 작업실 그 첫 번째 출발 모태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816 발렌시아가 냅킨 한 장의 공간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좀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아주 대담하고 웅장한 공간에 들어서서 환영받는 기분을 만끽하면서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그 상상은 실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됐다는 거죠. 저는 이 냅킨 한 장에서 출발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근사한 이런 해적상점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어른들이 어린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 중에 아주 멋진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816 발렌시아 말고도 816 미시건, 애나버, 입실런티 이런 미시간에 있는, 미시간 애나버에 있는 입실란티 이런 장소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데요. 꼭 미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또 이런 작업실이 만들어져서 바로 이 공간도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 책을 읽을 권리란 얘기를 많이 하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누릴 권리를 얘기하지만 도구를 사용할 권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또 폐쇄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대담하고 웅장한 공간에 와서 환영을 받는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만의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유까지 누리게 했을 때 그 작업이 진짜 의미를 갖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린이가 보는 웅장한 공간들은 이제 누군가가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자신이 거기서 뭘 해보기는 어렵죠. 지금 여기가 미시간에 있는 그 로봇 수리점이에요. 그런데 이 로봇 수리점에 와서 이제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뭔가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로봇을 고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데이브 에거스라는 사람의 그림책을 제가 번역한 적이 있거든요. 이 숀 해리스하고 같이 작업한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림책인데 그 그림책에도 보면 이제 페이퍼 컷으로 해가지고 종이를 오려서 숀 해리스가 약간 입체감을 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구성해 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삽이 이렇게 있어요. 표지에. 좀 꽃삽보다 좀 큰 삽이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권리라는 걸 얘기할 때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도구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 풀, 톱. 오늘의 컨퍼런스 제목도 그렇지만 어린이와 톱 이러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부터 하시는데 어린이가 그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고 좀 더 안전한 도구와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지 그들에게 톱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 작업실이 전 세계에 많은데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도구를 가져오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베이글을 삶을 때 쓰는 통도 가져오고 모래도 가져오고 자신이 보석을 담기 위해서 삼나무 둥치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상상을 실현하고 그것을 실물화시킬 어린이 시민의 권리는 어디까지 유보돼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좀 고민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이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책 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곰도 시민이에요. 시민은 분홍 바지를 입을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책을 읽다가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곰을 잘 보시면 작은 분홍색 티팟에 이렇게 차를 우려가지고 찻잔에 따르고 있어요. 곰은 아주 크고 굉장히 거대한 몸을 가졌고 둔감한 손동작을 가졌을 것이라고 상상되는 쿵쾅쿵쾅 이런 게 생각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곰도 사실은 섬세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작은 티팟에 차를 우려서 누군가에게 조심스럽게 따라서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리고 곰은 분홍 바지를 입을 수 있어요. 곰도 우리들의 시민이고 또 시민들도 분홍 바지를 입을 수 있고 곰도 분홍 바지를 입을 수 있어요. 분홍 바지라는 것은 여기서 일종의 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어떤 삶의 양식을 가졌거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시민들 속에 우리랑 비슷한 모양을 가진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곰도 있는 거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린이처럼 작은 몸집을 가진 사람들이 거대한 망치라든가 또는 거대한 삽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민이 된다는 건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전 여기서 하는 것이라는 말에 좀 밑줄을 긋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삽을 들 수도 있고 펜을 줄 수도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삽을 들고 뭐 바느질을 하고 펜을 들고 이런 것은 다 연결된 작업이고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의 일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실현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소금통하고 후추통인데요. 보시면 유령 모양 소금통, 후추통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찾았는데, 제가 그 세월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세월문예라는 문예지에 어린이가 쓴 글을 봤습니다. 황혜신 어린이, 경기도 초림초등학교 5학년의 황혜신 어린이의 유령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이제 거기 보면 아이가 웹툰을 읽다가 유령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식탁에 가서 소금을 가져와서 그 책에 막 뿌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이야기 속의 상상의 두려움이 실물에 소금 뿌리기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근데 두 가지가 어린이에게는 별로 분리된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웹툰을 읽는 건 상상의 작용이고 소금을 뿌리는 건 실제의 행위이기 때문에 두 개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들의 태도인 경우가 많죠. 근데 아이는 식탁에 소금병을 가져와서 자기 상상의 유령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텍스트로 정리가 됐을 때 우리가 타인한테 전달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센터, 아까 그 816 발렌시아 같은 글쓰기 센터들 또는 여기 모야 어린이 작업실 모야 같은 이런 곳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글쓰기를 위해서 어린이들은 무엇이 필요한지 얘기해 볼래? 어린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이 작업할 수 있는 구체적 사물들이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발렌시아에서도 학생은 나무 요새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뭐 숲속 생물 상점 이런 곳에 가서 좀 매혹적인 어떤 생물들을 직접 만나고 그 생물들과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희가 내려가기와 작업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사물로 내려갈수록 그 작업을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구성해 볼수록 머릿속에 있는 모호했던 이야기가 구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창작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작업인데 대부분의 어린이에게 이 내려가기를 허용하지 않는 사회의 분위기들이 있다는 거죠. 실물과의 만남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와 작업이라는 걸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내가 구체적으로 뭘 만지고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추상화해서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과정은 올라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 뭐 탑다운, 바텀업 이런 말도 쓰는데 올라가기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언어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또 관념을 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념이 형상화되었던 것을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시를 이제 우리가 쓸 때 보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걸 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시가 내 마음 안의 생각을 이렇게 함축해 줄 때까지, 만들어 줄 때까지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작업입니다. 작업을 통해서 지루한 시간을 혼자서 꾸려가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이야기를 기다리는 법 또는 자기 안에 시가 떠오르는 그 기간 또는 시간을 그 지연된 시간을 견디는 법을 알게 돼요. 그걸 즐기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뭐든지 지금 세계는 질문하면 답이 나오라고 답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죠. 너 뭐 이거 알아? 그래가지고 답이 바로 나오면 똑똑한 아이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별로 안 똑똑하다. 너는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또는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생각하고 기다리고 지연되는 형태 또 더 관념으로 오랫동안 만드는 형태 같은 거 하는 사람들한테는 쓸데없는 걸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실 문학적인 작업은 대부분 다 이런 시간을 견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길게 생각하는데 생각 안 나면 그만 생각해. 그게 뭐 안 되나 보지. 이렇게 포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요약된 형태의 답을 주기도 하죠. 그걸 이제 문제풀이라고 하는데 전 그게 어린이들에게 궁리할 시간을 빼앗는, 그 권리를 빼앗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요. 송미경 작가의 가정통신문 시쓰기 소동이라는 책이에요.
송미영 작가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얘기는 이제 어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왔는데 비둘기 초등학교라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 아이들이 집에 가서 가정통신문을 읽었는데 그 안에 이제 나중에 시를 써서 발표하는 대회를 열겠다 이런 가정통신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시를 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무엇이든 재미있는 것만 보면 시를 어떻게 쓰지? 이런 궁리를 하는 그런 얘기를 담은 동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 또 어른 이 동네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시를 쓰기 위해서 뭔가를 처음엔 자세히 들여다보고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다가 심심해도 시를 쓰고 재밌어도 시를 쓰고 또는 시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배우게 됩니다. 네,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담화와 소통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담화와 소통의 욕구를 표현하려면 내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내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가 외연해 보이는 사물들을 만지면서 자기 내면과 비유할 수 있는 장면, 물건 이런 것을 계속 구체화 시켜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내 사물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대부분 묵음의 시간들인 거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작업 공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사이드 스토리라는 프로젝트가 나와요. 그림상의 이야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에 나오는 그림상의 이야기에 보면 몰입형 극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사이드 스토리라는 곳을 만드는데요. 여기가 바로 교실을 대신해줄 이동식 간이극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린이는 자기가 만든 이야기의 무대 안에서 자신이 직접 연기를 하고 작업을 해볼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식의 이야기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구비문학의 무대, 그러니까 옛 이야기의 무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는 유난히 글보다 말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그래서 글로 쓰라고 하면 좀 힘들어하죠. 글이 이렇게 막 술술술 써지는 건 이제 초등학교 좀 고학년 올라가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장을 쓸 수가 있고 되게 간단한 문장밖에 쓰지 못하고 대부분 말로 합니다. 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어린이들에게는 이렇게 말로 전승되는 이야기의 위상이 아주 큰데요. 그것이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 중얼중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창작의 어떤 출발점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수라는 아이의 시, 여기 시쓰기 소동에 나오는 시인데요. 거기 보면 참기름 파도라는 시가 있어요. 뜨겁고 달콤한 흰쌀밥 한 덩이에 눈 내리는 소리, 날달걀을 깨면 미끄럽게 밀려오는 파도, 간장 한 스푼의 깊은 바다 냄새, 숟가락로 몇 번 젓고 나면 파도가 잔잔해진다. 이런 시예요. 저희 계란밥 만들 때 막 참기름을 붓는데 그것을 이제 표현한 어린이의 시죠. 학생들이 글쓰기 연구실로 가려면 문학작품을 읽고 그 계단을 올라가서 자신의 글을 쓰는 것처럼 또 계단을 내려가서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구체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도서관과 작업실은 서로 연결된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 시를 들으면서도 하게 됩니다. 저희 여기 지금 모야 작업실에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책에 파묻히는 시간은 어린이가 누군가하고 자기가 이제 작업할 이야기를 고민하는 시간들이죠. 작업의 원칙은 사실 일반적 규칙이 통하지 않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 규칙이 통하는 공간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린이들은 여러 종류의 디지털 화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매력적인 사물들을 생각하거나 이럴 시간이 부족하고 이야기를 읽을 때 평면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작업실과 이 이야기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내가 이야기를 생각하고 책에 파묻혀 있다가 다시 그걸 만들어 보고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수월하게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과 하나의 사물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에 접점이 되는 가장 매력적인 사물은 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책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백희나 작가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의 그런 작업과 책에 가장 연관된 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하면 이제 스스로 작업을 분석하게 되는데 그 작업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용감한 인간이 됩니다.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이 말이. 왜 좋냐면
만든다는 거 당연히 창의적인 일인데 그 뒤에 말이 좋습니다.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창의적이고 용감한.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겁 많은 우리들이 창의적이고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작은 축소된 세계에 위축되어서 살던 사람이 드디어 더 거대하고 대담하고 웅대한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그런 공간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제 톱을 쓴다든가 망치를 든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그 용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내면적 용기를 키우는 순간이 분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잘 만들었나? 이대로 하면 진짜 작동이 되나? 내가 이걸 만든 것이 무엇에 쓰이나? 그 분석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만든 게 이게 제대로 된 건가를 돌아보는 통찰의 시간이기도 하죠. 비평적 경험입니다. 이것은 책을 만드는 데서도 포함되는 일이어서 저희가 뭐 글쓰기 워크숍의 마지막 단계는 항상 출판이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쓰라고 하고 출판의 기회를 주지는 않는데 이제 종이로 책을 만들어서 자신이 그 책을 출판해보고 독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까지가 글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자로 생각하고 이용자가 되어보고 이러는 일들. 그래서 생산하고 공유하고.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생산과 공유의 경험을 나눌 수 있고요. 실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책이라는 건 오프라인으로 만져지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의 이제 실제 작업과 경험은 너무 더 소중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들고 쓰는 사람으로서 나의 독립을 경험하는 거. 이건 내가 작가야, 내 작품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그 용기의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세계는 계속 내가 뭘 만들면 그거 네가 만든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든가 네가 만든 건 별게 아니야. 뭐 그런 거 많아. 에게 그런 조그만 걸 만들다니 다음엔 큰 걸 만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좀 사람들을 위축시키죠. 근데 아니야, 이건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작가야, 내가 이 작품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이것이 바로 자아의 독립하고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상의 시민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책은 아이들에게 이상한 꿈을 심어줘야 된다. 이거 그림책 선언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림책 선언문을 쓴 사람 중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맥바넷과 존 클라센도 있고 또 맥바넷은 816 발렌시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선언문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쓴다면 어떤 내용을 쓰게 될까? 어린이와 책에 대한 선언문은 어떤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뚝딱뚝딱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컨퍼런스의 첫 세션을 여는데 결국은 도서관과 뚝딱뚝딱, 책과 뚝딱뚝딱, 풀과 뚝딱뚝딱, 톱과 뚝딱뚝딱 이런 것이 우리들의 출발하는 슬로건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상상의 시민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을 모아서 상상하는 것이 시민성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더 많은 뚝딱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도서관과 작업실, 어린이의 연결고리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물 작업을 통해 신체 감각을 환기하고 자연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책도 만들고 이야기도 만들고 사물도 만드는 그런 공간이 이 세계에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의 어떤 21세기적인 새로운 모델이 작업실과 도서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진짜 작가님을 모셔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막 긴 시간 지루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의 이 뚝딱뚝딱의 실제 주인공이죠. 이분이야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세계적 뚝딱뚝딱, 예, 월드 클래스 뚝딱뚝딱, 뚝딱의 대마왕, 약간 그런 백희나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아서 제가 막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걸 들으셨는데, 예, 어떠셨어요? 아유, 너무 저도 공부가 되면서 그래 이런 거지라는 다시 상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소개를 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알고 계시고, 저는 작가님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 한 5% 정도 기대하고 여쭤봤었어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뭐 하시죠? 전시를 시작합니다. 무려 예술의 전당의 한가람 미술관에서 작가님이 단독전을 하시거든요. 백희나 그림책이라는 전시를 하시는데 이 전시 오픈, 내일 이제 프리오픈이니까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작가님이 이렇게 오전 시간을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약속 네. 지금 작업하다가 오셨어요. 밤새다시피 계속 작업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약속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작가님은 2020년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하셔서 저희에게 큰 기쁨을 주신 분이에요. 팬데믹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23년이잖아요, 올해가. 근데 그때 저는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었던 안 좋은 의미에서 그랬던 시간에 백희나 작가님 수상 소식 덕분에 사실은 한 달 정도는 밥을 안 먹어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한테 이런 행복한 소식을 주셨고 그리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이 50년 전통의 이탈리아 문학상인 수페르 프리미오 안데르센이라는 상을 이제 수상했다는 소식을 또 들려주셨습니다. 20년 하고 지금 23년인데 제가 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이 처음에 프레미오 안데르센, 프레미오는 이탈리아어로 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미오 안데르센 받으셔서 이렇게 분야별의 수상자가 되셨길래 백희나 작가님 너무 좋아, 알사탕 최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스페르 프레미오, 이건 슈퍼상 이런 거죠. 그 프레미오 중에 하나의 작품에만 주는 것이고 모든 관계자가 다시 이렇게 투표를 하는 최고의 상입니다. 그 상을 알사탕이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몇몇의 작가들이 그림책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수상자들이 있는 상인데요. 진짜 큰 경사를 2번이나 주셨어요. 수상 소식을 듣고는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서 나쁜 일도 견디는 거고 좋은 일이 오면 좀 감정의 기복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경사와 네. 힘든 사건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커지고 이것이 저에게 주는 영향을 알게 되는데 막상 소식을 들었을 때는 네.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좋은데 그걸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게 네. 되는 네. 그래서 아직 마음껏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네. 기쁘죠 사실은. 저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저희가 뭐 큰 상을 수상했다 또는 어떤 큰 슬픔을 겪거나 아픔을 겪었다 이런 일이 결국은 같은 몸에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몸이 이걸 다 견디거나 누릴 수 있는 여유 같은 걸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작가님의 그동안의 작업을 보면 수십 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굉장히 몰두한 형태로 뭔가 자기 작업을 해오는 시간을 보냈고 생활인으로서도 그렇고 창작자로서도 그렇고 정말 지금 뭘 누릴 여유가 없으시죠? 좀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상하고는 어릴 때부터 별로 인연이 없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상 많이 탔을 것 같죠? 한 번도 없어요. 뭐 글짓기상 탄 적도 없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사생대에서 상 한 번 탄 게 저의 이력이 전부 학창 시절에 그래서 막 기대를 했는데 안 되고 맨날 상 받은 적이 없으니까 상에 대해서는 기대도 없고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왜요?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데 저 린드그렌 상 때도 거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게 아니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그 작가님의 어떤 모습 같은 걸 저희가 보는 게 또 작가님의 독자로서는 나랑 너무 비슷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진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상이라는 게 네.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네. 되는 거고 네. 사실은 운도 있어야 되고 하기 네. 때문에 정말 이게 좋고 잘해서 준다기보다는 그런 기준과 상황과 운이 맞아 떨어져서 받게 되는 거라서 행운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게 정말 받아 마땅하다 내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야.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이제 너무 감사하게 되고 그만큼
이렇게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중요한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전 또 작가님이 이런 상을 수상하시면서 이 상의 기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읽어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리뷰나 상의 기준을 보면, 아, 이것이 어떤 사람의 그냥 좀 작업에 대한 뭐 막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칭찬?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했는지의 기준 속에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림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환기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상 모두가 저한테는 그 작가님이 수상을 하시는 덕분에 이제 큰 공부가 됐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열심히 그 기준을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새삼 네. 기뻤어요. 아,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네, 진짜 네. 리뷰들을 보면 너무 네. 공부가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 책 풀톱이라는 주제를 만들 때 아까 제가 백희나 작가님은 먼저 떠올렸다고 했는데 좀 생소한 컨퍼런스 제목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주제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냥 작업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 저도 이제 매체를 가리지 않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것도 갖다 쓰세요. 그래서 왜 우리 세탁할 때 넣는 섬유유연제 종이 티슈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쓴 적도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뭐 저도 재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는 생소한 제목이 아니었고, 네. 당연하지. 약간 네, 이런 것들 많이 당연한 쓰지. 예.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책 풀톱 외에 작가님이 좀 자주 쓰시는 도구 있나요? 여기 뒤에 도구가 많은데 좋아하시는 도구? 좋아한다기보다는 막 갖고 싶었던 것들이 여기 잔뜩 있네요. 어떤 도구를 좀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저는 주로 일단은 연필이죠. 아무래도 뭐를 시작을 해도 연필이고 여기서 갖고 싶었던 거는 저 작은 톱들. 나 작은 톱들. 네, 저거 갖고 싶었던 건데 저게 있네요. 줄톱도 있고. 줄톱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딱딱 선반이 돼갖고 한눈에 작업 도구들을 사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망치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망치로 망치 뭐를 좋죠. 예, 딱 두드려가지고 탁 이렇게 아, 고정이 쾌감. 됐을 때 쾌감, 예, 딱 바로 내려쳤을 때 네, 그- 예,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망치를 또 잘 다루지는 못하고 그러면서도 망치질에 성공했을 때 그걸 제가 좀 성장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약간 사람이 돼가고 있어. 네. 예. 맞아요. 예전에 제가 작가님하고 작업 얘기를 나누다가 우연히 꼬마 오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진짜 오래 전인데. 그랬죠. 예. 저는 이제 이 책 안에서 막 작가님이 나도 그거 좋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안에 이제 인형 얘기가 나오죠. 인형 복구 과정이 나오죠. 예, 이게 이제 호주머니 속에 하늘나라로 간 오기 인형을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때 그 인형이 오기가 돼서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이러는데 인형 복구 과정이 나오죠. 네네. 근데 그때 작가님이 어려서 이 책을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네네네. 그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조금 슬픈 부분도 있어서 네.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인형을 워낙 좋아했고 그리고 뭔가 치료가 되고 개선되어지고 발전되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오기를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시 말아서 파마를 해주고 막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까 제가 미시간 애나버에 있는 어린이 작업실에 로봇 수리 뭐 이런 게 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그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은 1977년 2월 20일에 초판이 발행됐고 이원수 선생님 작품인데요. 동화집인데 77년 2월 20일에 우리는 어린이였죠. 그렇죠. 잖아요. 유치원생이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시절의 이제 이야기라서 또 재밌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작가님하고 들어오셨을 때 좀 얘기하다가 학교에 갔을 때 제일 좋았던 순간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제일이라기보다는 유일했던 순간이랄까요? 초등학교에 간 그 70년대 네.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 백희나가 이 책이 나오고 1년 후였네요. 네, 그때 제일 유일하게 좋았던 그 학교 등교 후에 뭐가 제일 아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라는 공간을 그때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는 현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시에는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사회에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상황이 굉장히 긴장이 됐고 무서웠고 학교라는 곳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네. 근데 유일하게 기뻤던 순간이 그 교실에 배정돼서 자리 배정받아서 딱 앉았는데 그 책상과 의자가 제 몸 사이즈에 딱 맞는 거예요. 무릎을 굽히고 앉았는데 발이 땅에 닿고 등이 닿고 이게 저한테 맞는 거여서 저에게 맞는 사이즈로 제작된 그 책갈상에 앉았을 때
그때가 유일한 기쁨의 순간이었어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이 얘기 좋은 게, 어린이에게 물론 훌륭한 대담하고 웅대한 작업실이 주어지면 좋지만 내 책상을 갖는다는 것이 내 작업실을 갖는 최초의 순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뭐 집에 가면은 다 식구도 많이 살고 그랬는데 한 어린이 베키나가 이렇게 딱 작은 책상을 자기 몸에 맞는 일종의 작업실을 갖게 된 그쵸, 것. 예. 예. 그러네요. 자기에게 나에게 맞춰졌다는 그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어린이들 중에 작가님처럼 만들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만들기 할 장소가 너무 없죠, 아이들한테. 그리고 뭐 공간을 어지럽힌다, 뭐 시끄럽다, 위험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드는 것을, 얘 그거 하지 말고 좀 대립된 개념이 아닌데 차라리 책을 읽어라든가 뭐 만들기를 하지 말고 뭘 해 이렇게 말하는데 전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작가님 주변에 만드는 베키나 어린이를 격려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었나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좀 허용해 주시는 편이었고 칭찬에 굉장히 칭찬을 잘해 주시는 분이라서 지금 제가 이제 50이 넘고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지만 아직도 아까처럼 상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직도 칭찬을 받는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칭찬과 격려, 뭐든지 해라 나쁜 것만 빼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베키나 작가님 어려서 막 뭐 이상한 거 만들고 그랬을 때 이거 만들고 있고 가져가고 그러면은 아 잘했다 이렇게 그쵸?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 잘했어 하는 거랑 정말 이제 그거가 잘했다고 느껴서 칭찬해 주는 건 애들은 저는 알았거든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잘했다보다 그 부모님들이 뒤에 가서 이거 봤어, 막 이런 얘기가 살짝 들었을 때 정말 잘했구나, 막. 네,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저는 모든 사람이 만드는 거, 그리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다 만드는 거를 그 과정을 다 즐길 수 있는데 하나 차이가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하기 싫어지는 것 같고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주변의 반응인 것 같아요. 너는 잘해, 너는 못해. 이 반응이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사실은 어떤 공간이나 환경도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저는 작업실을 어린이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업실에서 어린이가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자유로운 상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두지 않는 네. 그런 조력자의 역할이 도서관에서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존중인 것 같아요. 아, 네. 마음과 행동에 대한 존중. 마음과 행동에 대한 존중, 밑줄. 네. 뭔가 마음과 행동에 대한 존중, 그쵸. 우리 어른이 돼서도 제일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있어야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내가 한 사람이구나.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네. 그렇지 않으면 그 존중이 없으면 내가 기계 같고 네. 어떤 부속품 같고 근데 우리는 부속품을 가지고 뭘 만드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부속이 되어버리면 고정돼 버리니까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일부에 불과한 수단인 것 같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나를 위한 표현 방식이 뭔가 만들고 그리고 표현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야기를 만들고. 베키나 작가님 어려서 인형놀이 좋아하시고 지금까지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좋아합니다. 네, 우리 또 인형놀이 얘기하면 눈이 또 떠지는군요. 네, 눈이 또 다시 떠지고 막. 예. 인형한테 뭐 만들어 주셨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요. 네. 저는 이제 그때 미국 방송이라 그랬죠. AFKN. AFKN 나왔는데 그 한 코너에서 그 인형의 집 큰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구석구석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고양이가 와갖고 그거를 그 암박하고 아름답게 세팅된 그 인형의 집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가요. 그래서 네. 저를 보고 저는 이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외국 아이들의 반응은 아하하하 그 관대함. 여러 번 놀랬어요. 그걸 인형의 집에서도 놀라고 고양이에서도 놀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관대함에서도 놀랬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이제 박스에다가 인형의 집을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졌죠. 그게 오늘날 달샤베트나 어제 저녁에 네. 진짜 시작이었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린이 베키나가 이제 이후에 어른 베키나가 할 일에 이제 기본을 이렇게 막 계속 거기서 연마하고 있었거든요. 수련을 시작을 수련을. 그런데 우리가 인형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인형이 있을 공간을 만드는 재미가 있잖아요. 네. 인형 놀이라고 할 때 어른들은 인형 하나만 이렇게 아이한테 특히 만들어진 인형을 선물하고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마음껏 놀 공간을 잘 제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한테 아주 인색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간을 안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의 뭐 노키즈 존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어린이에게 사회적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거, 진입을 거부하는 문제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집에서도 인형을 주지만 저 구석에서 조용히 놀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인형놀이를 요즘 거리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 전시 때문에 바빠서 자주 못 하시겠지만 인형 드라마를 제작 중이시죠. 네. 인형놀이는 뭐가 그렇게 재밌나요? 거리에 인형 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재밌는 걸 느끼세요? 거리에 나갔다는 그 상황이 즐겁진 않고 좀 창피하고요. 그게 제가 생각해낸 어떤 스토리 안에서 그 인형들이 그 역할을 해내고 그게 정말 제가 봐도 정말 그 상황이 그럴듯하게 재현이 되고 있어서 저도 믿어지게 되고 빠지게 될 때 그 이야기가 네. 그 환희는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만들기와 이야기의 만남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이죠. 네. 창조한 세상에서 피조물들이 막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작가님이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말에 그쵸. 그 어원을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는 생명을 불어넣는 네, 거죠. 불어넣는 네. 거고 그 작은 창조주가 되는 경험을 저희한테 하게 하는 네. 장르잖아요. 네, 신의 영역에서 쾌감을 많이 느끼시고 계시는군요. 인형놀이와 인형 만들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네. 많이 하세요. 네,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작가님은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서관 옆에 작업실을 둬보자. 그 얘기 제가 아까 발제에서 잠깐 했잖아요. 도서관과 작업실의 거리를 가깝게 하자. 근데 이건 예전에 뭐 듀이 같은 이제 교육학자이자 예술 철학자가 작업실하고 도서관이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그 뭐 목공실이든 재봉실이든 그 아이들이 그걸 만든 다음에 책을 막 읽고 참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참조한 책을 들고 동네를 나가는 길이 가까워서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육자한테도 보여주지만 들고 막 뛰어가면은 그 목공소도 있는 거예요, 마을에.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보여주고 또 막 대학교도 있는데 어린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연구실에 가서 제가 이런 거 만들었는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연구자가 어린이가 오셨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실험학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도서관 옆에 작업실 두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모야가 그런 공간인데 와서 보시고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어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업실을 동대문 종합시장 위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해봤지. 네네네. 도서관 옆이라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여기 왔을 때 저는 좀 두근두근 했거든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서 볼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막 두근두근 했던 것 같아요. 책을 꺼내보면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두근두근의 두 공간이 만났다는 게, 그런 환경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그 성장이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 그러게요. 저희가 그 도서관은 고요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실은 뚝딱뚝딱의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다 분리하는데 그렇죠.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 건데. 같아요. 그러니까 네. 머릿속으로 뚝딱뚝딱 하는 거랑 네, 아까 네. 책 나와라 이야기 나와라 다 뚝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뚝딱뚝딱 넌 얘기를 잘 만든다. 저는 또 거꾸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사촌 동생이 굉장히 많은 집에서 자랐는데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 얘들아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 딱 이렇게 의자 세워놓고 이불을 씌우면 텐트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담요 이렇게 옛날 막 사자 그려지고 담요 이런 거 이렇게 덮어놓고 그 밑으로 이제 사촌 동생들 애기들을 다 들여놓은 다음에 누나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애기들이 모이면 막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이 이제 막 이러고 한동안 고요하게 거기서 막
이러고 듣고 그때 저는 이것이 만드는 자의 기쁨이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아주 고요한 공간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이야기를 뚝딱뚝딱 만드는 거죠. 근데 작가님 말씀대로 이걸 분리해 놓지 않고 실물의 뚝딱뚝딱과 마음의 생각의 뚝딱뚝딱이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저희는 훨씬 어린이한테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네.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돈도 없어서 실제 저는 톱을 막 집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네, 조금 다른 빌려오고 네. 저는 이제 작가님 이번에 그 슈페르 프리미오 안데르센 상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선정평을 읽으면서 작가님 작품의 세계를 이탈리아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읽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 형용사가 다르다, 새롭다, 놀랍다, 이상하다 이것이었대요. 그리고 이 베키나라는 한 작가가 집요한 연구라고 써 있어요. 거기 약간 정확하게 보셨네. 좀 지나칠 정도로 집요한 연구를 지나치죠. 해서 구성하고 촬영한 그 3D 세계가 우리한테 그런 경험을 주는데 플러스 베키나 작가가 만드는 이야기만의 그 환상성, 그 특성이 우리한테 이제 기이한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는 우리한테 이런 걸 준대요. 베키나 작가님 자기 얘기예요, 지금. 네네. 잘 읽었습니다. 네. 이 작가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걸 통해 나를 표현하는 방식도 더 풍부해질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느꼈대요. 그 이제 해외의 여러 독자들이요. 근데 전 이게 컨퍼런스의 핵심이라고 생각돼요. 작가님은 원래 이상한 생각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이제 뭔가를 사람이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밸런스라는 게 있고 네. 용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포기한 게 있습니다. 어떤 현실성, 네. 사회성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네. 두 가지고 그 대신 이제 판타지를 잡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고 그 시간에. 와. 저 이것도 좀 오늘 중요한 지점이네요. 예. 삶을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밸런스의 하나, 그러니까 내가 현실성과 사회성을 포기하고, 지금 베키나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보통 사람들이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창작자로서 지금 여기 예술가, 예비예술인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내가 사회성도 다 갖추고 막 현실성도 다 이렇게 취하면서도 환상성을 가진 예술가가 되겠다라는 그 이제 열망을 갖잖아요.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량이 비교적 작은 편이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선택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 소멸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은.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존중, 아까부터 이야기해왔던 존중인데 제 자신에 대한 존중과 인정,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게 좀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호가 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어떤 창작과 그 창작의 결과물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지금 어떤 열쇠 하나가 풀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작가님 작업을 이렇게 작품을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어떤 돌봄을 받는 느낌이 들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목에도 뭐 이상한 엄마도 나오고 이상한이라는 것이 작가님 작품의 중요 키워드잖아요. 이상한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은 다르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르고 그 다른 것이 나의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자기에 대한 존중과 오랜 고독한 시간의 싸움 속에서 그런 특별한 이상함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나를 존중하면 할수록 내 세계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타인으로부터도 존중받았을 때 비로소 이 일원으로서 내가 이렇게 더 생각해봐도 되겠구나. 네, 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창조성인데 사회가 이것을 외면한다고 느끼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 고독한 시간들이. 근데 작가님 그렇죠. 작품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인물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보다도 더 신기한 생각을 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찰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예술가가 있고 작가님 작품은 모두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악인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를 뿐인 거죠. 서로 네. 생각이 다른 거고. 맞아요. 저는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그런 집요한 연구와 구성을 작업실에서 주로 하시게 되는데 요즘은 예술의 전당 전시 준비하시느라고 작업은 어디서 하세요? 지금 거기 전시실이 다행히 빈 곳이 있어서 그 넓은 공간에서 지금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넓은 공간은 처음 써봤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작업량이 굉장히 많고 시간도 없었는데 아프지 않았던 게 다행히 아마 공간이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리고 이동도 좀 편하고 네, 그죠? 네, 계속 네. 거기 작업해서 전시하는 데 가까우니까 그죠? 그 좁은 데서 이제 하다 보면은 작품이 한계가 생기기 마련인데 큰 데서 하니까 네. 정말 다르더라고요. 정말 체육관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지어서 네. 네, 여기처럼 이렇게 싶어요. 자연광이 있고 막 네, 하고. 자연광 있고.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예술의 전당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업을 거기서 본격적으로 하신 지가 이제 2달 돼가죠.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출근하신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만들어진 작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전시실에서 저는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게 결과물은 이제 사진으로, 그림으로 결과물이 남는 거기 때문에 그 사진을 얻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어떤 오브제나 작품으로서 사람들에게 전시가 되려면? 관람이 가능하게 하려면 또 다른 창작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창작의 과정이 또 필요했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게 되게 많았죠, 노동이. 맞아요. 원화 이렇게 그림을 2D로 평면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한 장이 이미 완성된 형태로 책이 나와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걸고 준비하는 그렇죠. 거라면 작가님은 저는 작업실에 이렇게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덕지 머리가 여러 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것은 표정에 따라 머리는 많지만 몸이 적다든가 뭐 네. 이럴 때 작가님이 이제 한 명 한 명 몸도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집을 만들어도 딱 그 촬영에서 나오는 부분만 만드는데 이제 전시할 때는 이거 자체를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네. 그걸 다시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많았죠. 전시가 가능한 오브제로 다시 변신을 시켜야 했어요. 그러니 저희처럼 이 작업에 좀 둔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백희나 작가님은 집에 이렇게 작업실에 있는 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대단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2달의 과정이 작가님은 새로운 도전이고 거대한 만들기의 실험이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는 얼떨결에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왜 하지? 너무 고생스럽다 하는데 그 마음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마음 없었으면 정말 여러 번 들러엎었죠.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백희나 작가님의 그 만든 물건이 진짜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아시지만 예술의 전당의 그 거대한 공간에 이 작고 작은 물건들이 만드는 세계가 백희나의 우주를 만들어내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밤에 잠도 못 자고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작은 그 장난감 세트들 있잖아요. 네. 구할 수도 없는 빈티지도 네, 있고 네. 그 구성 하나 없어지면 안 되는 거 네. 아시잖아요. 그게 몇 개겠어요. 네. 그걸 다 거기다 내놨다니까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에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놨다고 해요. 그러네요. 보물들이 다. 근데 저희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백희나 작가님 작품 볼 때마다 이걸 진짜로 보고 싶다는 그 욕망을 얼마나 많은 어린이 독자들이 갖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 드디어 천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근데 네. 이제 저한테는 이제 천국이고 그게 이제 뭐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천국이겠죠. 근데 너무 양이 많고, 예, 작고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네. 2번 다시 못할 것 같고요. 네. 다 모아놓고 네. 다 예쁘게 정말 선물처럼 예쁘게 포장을 해서 끌어볼 수 있게 해놓은 거는 이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정말 책을 좋아하시면 제 책을 좋아하신다면은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리고 이런 전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우리가 백희나 선생님하고 같은 가까운 곳에 살아서 받는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물건 하나하나가 잘 부서지기 때문에 이걸 해외에 전시로 보내는 일은 어마어마한 그 위험 부담이 있고,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 전시는 우리가 백희나 작가님하고 하나의 이 한반도에 살아서 얻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페르 프레미오 안데르센의 심사평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알사탕은 한국의 아티스트가 시적인 언어와 아주 특별한 테크닉으로 만든 그림책입니다. 점토로 빚은 미니어처들의 표정은 매우 섬세한 주의를 기울여서 표현되었고, 그들은 이 작가가 직접 손바느질해서 만든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캐릭터들을 사려 깊고 정교하게 배치된 자신이 다 직접 만든 무대에 세웁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자신의 무대에 작은 인형을 세울 때 기울이는 관찰과 존중이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 표정을 읽으면서 아까 왜 나의 몸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주었어 에서 어린이 백희나가 행복했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은 내 몸과 내 눈높이에 맞는 인형과 세계를 이렇게 구축해준 작가님의 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놀라운 테크닉에 대해서 그 사려 깊음을 느껴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공간 만들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만들기의 기쁨에 대해서 아까 격려를 해주셨었는데, 작가님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많은 것 중에 제일 기쁘게 했던 만든 공간은 뭐가 있었나요? 공간이요? 네, 뭐 목욕탕도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하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고통이 수반되는 창작의 과정이라면 정말 기뻤던 거는 어렸을 때 네. 했던 작업인 것 같아요. 뭐가 됐던 어떤 이거가 뭐가 될까? 결과,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정말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따지자면 그 시절의 기쁨을 비교할 수 없는. 예. 근데 그것이 바로 어린이에게 작업실을 주어야 하는 이유이고, 어린이가 그때 아니면 저희는 계속 밸런스 게임을 한다 그랬잖아요. 작가님은 막 소멸시켜가면서까지 이 세계를 지켜온 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른이 되고 나면 그냥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이 만들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간섭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백희나 작가는 모든 장면을 예술적인 조명 아래에서 촬영합니다. 길고 세심한 그의 창작의 과정은 이 촬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종이에 적은 부분이 있는데, 백희나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우리가 어린 시절에 겪은 감정과 시야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때의 마음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평가하셨더라고요. 멋진 평이네요.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평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작가님의 작품을 계속 리뷰하는 리뷰어였는데 반성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는 좋은 리뷰어가 되어야겠다. 또 한편으로 이런 평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쉬운 언어로. 근데 진짜 공감하는 말이었어요. 아니, 외국인들이 원래 이제 칭찬에 능하고, 특히 서양인들의 칭찬을 우리가 못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우리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칭찬이 어떤 원동력이었다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게 우리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공간도 되게 중요한데, 그런 반응? 네. 네. 반응. 여러분이 백희나 작가님의 작품을 좋아하시면, 또는 이렇게 이제 비슷한 작업을 하는 수많은 우리 그림책 작가들이 이야기와 만들기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데, 그분들을 좋아하시면, 책을 읽고 좋았으면 반응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게 정말 좋았다. 그리고 나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보여주고 싶다. 그게 상호작용이죠. 뭔가 작가님 작품 비슷하게 만든 거 어린이들이 올려놓으면 되게 기쁘지 않으세요? 네, 너무 좋죠. 그래서 뭐 그런 반응들, 그리고 아까 뭐 서양인은 칭찬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작가님 말씀 중에 앞에서 너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 막 여러분 이런 거보다는 문틈 뒤에서 아까 희나가 만든 거 봤어?
뭐라든가 와 어떻게 그런 걸 그렇죠. 만들지? 이거는 이렇게 했고 이걸 네. 이렇게 표현 너무 좋았다. 막 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리뷰잖아요. 네, 작품 구체적 평이고, 리뷰. 예. 네. 그런 평가, 그러니까 계속 저는 존중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이들이 만들었던 어른이 만들었던 누군가의 작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리뷰를 해주는 거, 코멘트를 해주는 거, 그게 정말 굉장히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비평적 작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저는 어린이들은 이게 정확한 존중에 따른 칭찬인지 아닌지 바로 안다고 그쵸. 하셨잖아요. 네. 작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희가 칭찬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멋져요, 막 작가님 최고예요. 사실 그런 리액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안다는 거죠. 저희가 이게 정말 구체적이고 진지한 관찰과 존중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평가들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막 좋아했다가 그리고 왜 허공에 떠도는 말들로도 된 리뷰들도 있잖아요. 네. 비평적 언어들이 백희나 작가님 여러분 세계적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작가의 작품에 대한 그 존중과 관찰에 시간이 없는 리뷰들 이런 경우는 작가님에게 뿐만 아니라 같이 리뷰를 읽어보는 독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리뷰를 하는 독자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롤러코스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어린이 모야 출판사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작업하고 간 여기 작업실의 작품 중에 이 그림책을 보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롤러코스터. 사실 좋은 작품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하나만 골랐어요. 네, 맞아요. 다 저희가 막 계속 이거 하면서 계속 읽다가 그 중에 그냥 하나의 작품이지만 이 작품도 너무 좋아서 가져왔는데 이 작품의 어떤 점이 좋으셨는지. 일단 네. 한 가지만 꼽기 너무 힘들지만 저는 이 첫 장면에서 압도가 됐어요. 롤러코스터를 탄다. 이거 하나로 모든 설명이 나선 하나로. 여기서 정말 압도가 됐어요. 이거 하나로 모든 게 와서 보셔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너무 그림책의 그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직접 보시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그 몇 컷만 보고 얘기하실 수 없죠. 한 장면 한 장면이 연결돼 있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어린이의 작품이 아까 선공개 미리 보기 한 페이지만 보여드리면 하나의 나선이지만 롤러코스터를 탄다라는 간단한 문장과 이 꼬불꼬불한 선 하나가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이제 뒤에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저 많고 많은 어린이 작업 중에 지금 이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어린이가 만든 책이거든요. 이렇게 좀 잘 보이게 제가 올려놔 볼게요. 손가락하고 비교하시면 제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 크기의 이 책을 만든 어린이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작가님 이런 거 많이 하셨죠? 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백희나 작가님 손은 현미경 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 거 만들 때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작은 거 만들 때요? 비결? 네. 비결? 눈? 노안주의? 근데 저는 아까 이거 만질 때도 이거 장갑 끼고 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손에 기름때가 묻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손으로. 이것은 공책이었는데 저 죄송합니다 손으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펜 꽂이가 꽂이가 있는 있는 그 공책이고 안에 페이지가. 엄지손가락만한 페이지가 다 있는 맞아요. 뭔가 저희가 작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부터 큰 상상을 할 수 있고 또 큰 것에 대한 어떤 경험으로부터 작은 관찰도 시작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작은 거에 대한 어떤 소중함? 네. 자꾸 존중이 떠오르네요, 오늘따라. 네, 맞아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작다는 것을 자꾸만 사회에서는 어떤 힘하고 연결시키죠. 그렇죠. 네. 오늘 만들기와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은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응원합니다. 만들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 시간에 대해서 뭐 만약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굉장한 많은 존경과 응원을 받을 텐데 만들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일단은 쓰면 안 되는 물건을 썼다던가 그리고 이제 어지르면 안 되는 공간을 어질렀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혼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꼭 그 과정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작품을 포함해서 과거, 현재, 미래 자신이 만드는 모든 작품과 그 과정에 대해서 존중받지 못할 거예요.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근데 정말 가장 소중한 거는 그 내가 하고 있는 이 과정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받건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 작품을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라고 만약에 그것을 해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허용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작품을 지키고 나의 만들기, 나의 그리기, 창작의 과정을 자기 자신이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섬세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예민하고 마음이 여릴 수 있어요. 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밖에다가 두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나의 창작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강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마음과 그 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 자신만큼은 철저하게 아끼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린 작업자들이 정말 많이 혼나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비교당하죠. 너는 왜 저 미술학원 다니는 애들처럼 저렇게 만들지 않니? 이게 맞아라고. 네, 이게 잘하는 맞아. 거야. 네. 또는 뭐 네가 그걸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번엔 좀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만 그 자신이 만든 세계를 변형하려고 하거나 그쵸. 또는 그 세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왜 돈 얼마 벌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린이들한테는 너 공부 잘하는 너 몇 등이야? 몇 등이야? 뭐 미술 1등이야? 이래가지고 아까 상 한 번도 안 받아보신 우리 백희나 작가님이 네. 이렇게 우주 유니버스 작가가 되셨는데도 지금 세상의 아이들이- 기준이라는 거는 네. 절대 이렇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작자야말로 자기를 지키는 그 최전선의 사람 네, 네, 네. 그렇다는 걸 어린이들도 생각하시면서 하던 작업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뭔가 뭉클한 얘기들이에요.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곧 전시를 여시게 되는데 작가님이 그 독자들하고 이렇게 전면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분이어서 이야기의 정수를 거기서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전시에서 가장 눈여겨봤으면 하는 코너 혹시 하나 이렇게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다 봐야겠지만 물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각자 다 다를 테니까. 네. 예. 마음에 드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뭔가 맹꽁한 질문을 에이. 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미리 사전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 중에 얘기를 해볼게요. 이야기 소재는 어디서 가져오세요? 이 지금 사전 질문들은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현장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뭔가 유퀴즈 가보셨죠? 네네. 네. 유퀴즈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친구 중에 유퀴즈 나온 유일한 분이에요. 네. 자, 이야기 소재 개발은 어디서? 일상생활이죠. 예, 아. 그냥 평소에. 뭐 좋은 작품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평소 생활에서. 그럼 좋은 작품 보러 어디 가세요, 주로? 그냥 뭐 이제 어디 그냥 있다가 보면 텔레비도 많이 보고 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만화책도 전시회도 좋아하시죠? 보고 만화책 많이 보죠. 네. 작가님이 저하고 예전에 저한테 홍대 입구에서 만났는데 그때 막 우리 둘 다 되게 속상한 일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막 속상해요 그랬더니 어디 좋은 데 갈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방을 딱 메고 따라오셔요. 그러더니 큰 빌딩 지하에 만화책 서점이 있었는데 던전이죠, 네, 던전 같은 데 딱 데리고 가셔서 여기 좀 돌아다니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말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가님이 나오면서
다 봤으면 갑시다. 그러고서 딱 나오는데 장바구니, 항상 작가님 장바구니 들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 가방에다가 갑자기 이거 웃겨요. 집에 가서 보세요. 이러고 만화책 하나 선물해 주신 적 있습니다. 네. 만화책에 이제 모든 게 다 있죠. 글과 그림이 네. 있고 스토리 연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보드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아, 그렇군요. 지금 또 다른 질문을 좀 이제 뭔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하다가 요즘 계속 들어가고 챗 GPT, 뭐 AI, 뭐 인공지능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작업실이라는 건 아주 아날로그 공간이고 네. 또 그렇죠. 근데 한동안 도서관에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좀 뭐 이렇게 3D 프린터로 작업하고 이런 거를 하는 공간을 두는 게 한동안 좀 유행이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뭐 다시 또 그런 것도 다 한물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네요. 이제는 다 AI로 뭘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거 저한테 좀 질문하신 부분이 네. 있는 건데 작가님은 요새 인공지능 이런 거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냥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구나 하는 느낌이죠. 근데 작가님 작업 중에 그 촬영 작업이나 네. 애니메이션 편집 작업은 확실히 이 기술 발전에 도움을 좀 받는 게 있죠. 근데 굉장히 옛날에는 어떤 돈이 필요하거나 장비가 필요하거나 이래가지고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쉬운 어플이 많아서 핸드폰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게 많아서 그 접근이 되게 쉬워졌다. 시도가 굉장히 쉬워졌다. 예. 그런 점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럼요. 도구이기도 하는 예. 거죠. 근데 저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떤 측면에서는 비판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도서관마다 이제 공간을 다시 막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런 뭐 3D 프린터가 있어.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신기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 이런 걸 좀 일회적으로 설계한 공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체계 공간을 너무 많이 이렇게 좀 경시하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제 저는 작업실에 여러 형태들이 있지만 그냥 그 입체를 만든다는 느낌의 3D 프린터 중심의 그런 작업들보다는 아주 오래된 이런 사물, 뭐 빨대를 가지고 만들고 종이를 가지고 만들고 또 내 주변의 일상을 관찰하는 이런 뚝딱뚝딱 작업실부터 뭐 게임을 코딩하고 뭐 이런 작업까지 모두를 포괄하는 좀 기술의 전반을 포괄하는 작업실과 도서관 이런 의미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좋은 기술은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렇지만 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이야기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럼 그냥 어떤 도구에 불과한 거죠. 불과하죠. 그런 것들은 예. 전부 다. 그리고 그 경험을 마치 뭐 요즘에 코딩은 배워야 되고 책은 안 읽어도 되고 뭐 왜 요새 책 읽어? 막 이러면서 코딩 배우러 가야지 이런 얘기는 뭔가 전도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현장 유튜브 질문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한번 해결해 볼까요? 스트리트 라이터와 거리의 작가님이 질문하셨어요. 용감해진다는 게 아이들이 실패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어린이가 다 가슴속에 용감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게 저한테 주신 질문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용기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는 없어요. 아기는 태어날 때 자기 어깨를 탈골시켜서 태어나죠. 네, 왜냐하면 머리보다 어깨가 조금 넓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산도를 통과하려면은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해서 이렇게 딱 자기도 모르게 탈골을 시켜가지고 나오면 이제 우리가 애가 이렇게 나오면 타타닥 하면서 이렇게 다시 그 뼈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꺼내면. 근데 그 용기는 어린이가 선택한 최초의 용기이고 우리는 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를 만들어 온 사람들인 거죠. 뭐든지 할 수 있겠네요. 네. 탈골을 했는데. 탈골을 했는데 너무나 뭐든지 할 수 있겠네요 하시는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뭘 엎었어요. 이렇게 팝콘통 같은 거 큰 걸 엎었는데 이러면서 주변 걱정하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엎질렀으니까 이제 주울 수 있게 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근데 오히려 어른들이 야, 너 이거 다 엎질러서 어떡하니? 라고 걱정하는 건 어른이고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언제 주워보겠어요? 라고 하면서 앉아서 다 담더니 끝날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다 주웠다.
그러니까 실패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주위의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리 걱정하잖아요. 요즘 세계가 위험하니까. 근데 그보다는 저희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로등처럼 있는 제가 거짓말하는 어른이라는 평론집을 쓸 때 그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다 없다고 거짓말하지만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멀리서 보지만 어른이 눈에 보이면 아이들은 절대 모험을 하지 않죠. 그래서 어린이가 모험할 수 있게 없는 장소에 있는 어른들이 되고 거기에서 아이들의 실패를 봤을 때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실패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만 없는 그것만 체크해주는 사람들이 되는 게 바로 작업실 어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백희나 선생님께 푸르미님이 질문하셨네요. 단행본책 너무너무 좋은데요. 시리즈물도 생각하시나요? 네, 생각하죠. 어제 저녁이란 책은 시리즈를 이제 구상을 하고 만든 책이라서 언젠간 시리즈로 만들고 싶죠. 아, 네. 여기서도 마을 같은 시리즈물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네. 예, 그리고 캐릭터들이 공간적 시리즈도 있지만 시간적 시리즈들도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뭐, 캐릭터가 좀 성장해서 네. 그 다음 얘기에 나오고 이런 것도 고민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알사탕 같은 책 네. 그런 거는 이제 나는 게다가 그 전 이야기고 네. 시간적으로 연결이 있는 책이죠. 네. 클레어님께서 백희나님께 질문하셨어요. 작업 과정을 보면 놀랄 때가 많은데요. 특히 달샤베트 작업 과정에서 조명을 보고 놀랐어요. 아이들과도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유튜브로 그 시절엔 유튜브가 없지 않았나요? 독학해서 없었죠. 만드셨나요? 네, 아니요. 조명은 제가 전기는 못 만져서 전기 만드시는 전문가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네. 그때 그게 뭐 2mm LED 조명인가 그런 네, 거 그런 쓰셨던 것들 많이 거죠. 썼어요. 그리고 네. 그 작가님 작업실 그때 아마 동빙고 작업실 계실 네, 때죠. 네. 근데 그 작업실 근처에 뭐 전파사 기사님 같은 분이 도와주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네, 더 감독님? 전문가분께서 네. 네, 그런 미니어처 만들고 그런 걸 와. 할 수 있는 분이 해주셨어요. 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조명이 켜지는 걸 도와주시는 네, 네. 거죠. 지금 그 클라르님께서도 좀 그 간단한 연결 같은 거 해보시고 백희나 작가님처럼 막 아파트 전체 불을 켜고 이런 건 어려우니까 그런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아이들하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채팅창 질문까지 여러 질문을 함께 다뤄봤어요. 혹시 뭐 현장에 계시는 모야 관계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하나 더 지금 질문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클랩 스튜디오님께서 주신 질문이에요. 두 사람 모두에게 주셨는데 정량적인 평가가 아주 어린 시기부터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창작자로 살아남는 생존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 알고는 못 가는 길이죠, 저게. 모르니까. 전략은 모르는 거. 모르니까. 내 앞에 펼쳐질 고난한 거, 뭐 그런 게 뭔지 모르니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백희나 작가님의 작업을 리뷰하는 비평가로서 볼 때는 작가님이 살아남게 되는 것은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작업에 대한 사랑과 그 세계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심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세계들, 이 작은 세계들을 누가 하찮다고 말해도 나는 이걸 독자와 나누겠다. 그리고 내 세계로서 거기에 어떤 수문장이 되겠다는 마음.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전략이라고 하면 정말 나의 작품을 그리고 내 생각을 지키겠다라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략인 것 같고 좀 책임감인 것 같아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잘 해내겠다는 책임감,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그리고 또 약속이니까 독자의 네. 그 책임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한다는 의미에 또 하나 중요하게 수반되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소통할 수 있는 경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만들어지는 세계의 어떤 공간의 수준과 기준에 대한 자기만의 높은 허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허들,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뭐 어떤 상업적으로 양보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적으로 양보하라고 할 수도 있고, 대충 해, 뭐 그런 것에 대한 작가님은 한 번도 양보 없이 자신의 길을 지켜오셨던 분인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독창적인 백희나의 세계로 결과물이 지금 만들어져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은 작업을 하는 어린이도 또 저처럼 뭐 저도 이제 수십 년 전에 작가님 작업하실 때 전 옆에서 리뷰를 쓰는 사람이었고 사실 우리가 그 1월 3일이었는데 설 지나자마자 만나서 작가님 인터뷰하러 갔었어요. 제가 추운데 작업실에 가서 그 작업실도 유난히 추웠고 근데 거기 앉아서 작가님이 그 당시 달샤베트라는 이름에 대한 굉장한 그 사회적으로 작가님의 이름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고통받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꼼꼼하게 그 작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고 작업을 하다가 또 자기의 그런 세계를 얘기할 때는 진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웃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창작자로서 살아남는 전략이라면 전략이고 힘인 것 같고요. 여러분 모두 무언가를 창작하시거나 비평하시거나 아까 제가 분석은 용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석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일 텐데 어린이든 어른이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만들기와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와 만들기 어린이 작업실 모야에서 컨퍼런스 첫째 세션을 했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야 랩에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션에 좋은 모야에 대한 그 발표들 잘 들어보시면 이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의 이 오전하고 연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또는 인사 말씀? 값진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굉장히 영감이 되는 좋은 공간이고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이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전시 이틀 앞두고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전시에 가셔서 오늘의 백희나 작가님의 작업을 아마 다시 없을 기회라고 하니까 다 즐겁게 또 행복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그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런 기회를 가져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